오늘 도시락 점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점! 또 30점을 못 넘겼네. 아니 여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맨날 그래? 왜? 도시락 소감 말하는 것도 안 돼? 점수 붙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글쎄, 정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계란말이가 이게 뭐야? 먹다가 토할 뻔했잖아. 시금치랑 소시지도 진짜 너무 맛이 없어. 그저 굽고 볶는 게 다인데 어떻게 요리조차 제대로 못하냐고. 게다가 김치는 정말 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쌀 씻어서 밥하는 게 다잖아. 하여튼 오늘은 28점이야. 나도 그 반찬 그대로 먹었는데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맛없지는 않더라. 내 동료랑 반찬 바꿔가면서 먹었는데 맛없다는 소리는 없었어. 면전에 대고 맛없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냥 본인이 요리 못한다는 거 인정 좀 해. 나 오늘 진짜 세 입 먹고 포기했어. 너무 맛이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너 때문에 괜히 점심값만 이중 돈 쓰게 됐잖아. 뭐? 버렸다니? 장난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진짜 너무하다.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도시락 갖다 버리는 게 싫으면 더 맛있게 만들던가. 네 실력이 좋아질 때까지 나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아내 요리 실력이 향상되는 걸 참고 기다려주는 남편이라니 너무 착하지 않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어줬잖아. 근데 반년 전부터 갑자기 도시락에 태클 걸더라? 대체 왜 그러는 건데? 아니, 처음엔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고 처음부터 네 요리는 맛 없었어. 그냥 참으면서 먹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네 실력이 좋아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고쳐줘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맛없지는 않을 텐데. 난 조리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결혼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일도 했었어. 미각도 딱히 이상한 건 아닐 테고 예전에 친구한테도 대접해봤는데 친구도 엄청 맛있다고 말했었어. 근데 왜 당신만 그러는 건데? 자꾸 그렇게 말대꾸 할래? 조리사 자격증이 있든 네 친구가 뭐라고 말했든 맛없는 건 맛없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맨날 맛없다는 소리만 하고 제대로 된 조언은 해주지도 않잖아.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요리해줬으면 하는지 바라는 게 있으면 말을 해. 그걸 생각하는 게 네 목 아니야?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걸 딱 캐치하고 어떤 식재료도 맛있게 만드는 게 아내의 몫이라고. 그 정도는 혼자 캐치해서 노력 좀 하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요새는 뭘 만들어도 맛없다는 소리만 하고 아침밥을 해줘도 반찬 먹다 버리고는 점수 평가나 하고 있잖아. 솔직히 스트레스야. 하다못해 맛없으면 안 먹어도 되니까 눈앞에서 버리지는 마. 내가 먹으면 돼. 그러다가는 아무리 지나도 성장을 못한다니까? 반찬을 버리는 걸 보여줘야 네가 충격받고 열심히 하지. 인간은 원래 그렇게 성장하는 거란다. 그럼 내 요리가 맛있어질 때까지 밥을 계속 버리겠다는 거야? 어제 저녁 때 말했던 것처럼 이딴 걸 먹느니 차라리 쓰레기가 더 낫겠다고 그랬었잖아. 그래, 잘하네. 하다못해 쓰레기 정도로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 친정가 있을게. 뭐? 당신이 그렇게 내 요리가 맛없다고 하는데 다시 그 레스토랑 가서 연습 좀 해올게. 당신한테 먹여도 괜찮겠다 싶은 수준이 될 때까지 집으로는 안 돌아올 거야. 뭐? 아니, 잠깐만. 그건 좀 아니지. 아내의 본분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아내의 역할 아니야? 남편한테 맛없는 밥을 계속 먹이는 것도 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올게. 우리 부모님은 밥이 맛없다고 버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식재료를 낭비할 일도 없을 거야. 아니지. 부모님 밑에서 배우면 안 되지. 딸이 만든 건 뭐든 맛있다고 하실 게 뻔하잖아. 우리 부모님보다 엄격하게 점수 따지는 사람들은 없을걸? 아무래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요리사들이니까 나도 5살 때부터 식칼 들고 엄격하게 배웠기 때문에 내 요리 실력이 부족한 걸 알면 다시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 딸인데 그렇게까지 엄격하시겠어? 당신이 그렇게 불안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내 요리 실력이 향상됐는지 확인받자. 당신도 당신 부모님이라면 믿을만하지? 당신에게 절대 미각을 물려준 분들이니까. 아니, 그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부모님한테까지 민폐 끼칠 일은 아니잖아. 네 밥은 그냥 내가 점수 매기면 되는 거고. 난 점수가 아니라 명확하게 어디가 맛이 없는지 알려줬으면 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아니라 요리사인 내 부모님 의견을 들으러 가는 거야. 게다가 당신이 내 음식을 버리고 외식하고 편의점에서 사 먹으니까 우리 집 식비가 반년 전부터 배로 늘어났어. 내 음식이 맛없어서
가게에 타격을 줄 정도인데 당연히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더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야? 아니 그럼 그동안 내 밥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건 나야 모르지. 알아서 하세요. 뭐? 나한테 밥도 안 해줄 거다 이거야? 외식을 하든 편의점에서 사 먹든 해. 내가 밥을 만들어도 먹지도 않잖아. 버리기만 하면서 무슨. 아니 먹을게. 좀 맛이 없더라도 안 버리고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쓰레기보다 못한 음식을 남편한테 먹일 수는 없지. 차라리 쓰레기를 먹는 게 더 낫다면서. 당신한테 맛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수행하고 올 테니까 당신도 그때까지 참고 있어. 양가 부모님들한테 인정받을 때까지는 안 돌아갈 거야. 아니 밥 외에도 청소나 빨래 같은 것들도 있잖아. 그것도 다 손 놓겠단 소리야? 그래 뭐 합격할 때까지 돌아가지 못하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긴 해. 그래도 우선 요리 실력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애도 아닌데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집안일을 다 내팽개치고 가다니 그건 좀 아니지. 넌 그냥 집안일 하기 싫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일 뿐이잖아. 그렇게 건방지게 나올 거면 확 이혼한다? 그러든가. 뭐? 이혼해도 상관없다고. 뭐?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야? 이혼이라고 결혼 끝내자는 소리라니까? 이혼의 뜻을 누가 몰라?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거라고. 솔직히 내 요리에 불만을 표하는 건 당신뿐이고 맛없는 밥 먹으면서 갖다 버리고 서로 스트레스만 쌓일 바에는 그냥 헤어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내 요리 맛있다고 해주는 사람이랑 재혼하지 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고작 밥 가지고 이혼을 하다니 말이 돼? 부모님들도 이해 못하실걸? 벌써 반년째야. 반년째 매일같이 밥이 맛없다고 하면서 갖다 버렸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요리 실력을 무시당하고 아내가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무슨 노예 부리듯이 말하고 나도 더는 못 참겠어. 아니 하나 혹시 화났어? 나는 뭐 감정도 없는 줄 아나 봐? 그냥 네가 뭘 말하면 다 고분고분 들을 줄 알았어? 착각도 좀 정도껏 해. 하은아 내 밥이 맛이 없다고? 순두부랑 연두부의 차이도 모르고 동파육을 고작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알고 있고 라면 말고는 뭘 해본 적도 없는 게 건방지게 난 평가하지 말란 말이야. 하은아 진정해. 아 됐어 그냥 이혼해. 이혼하자고. 가서 네 입에 맞는 요리해주는 여자랑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난 친정으로 갈 거니까 이혼 서류나 갖고 와. 하은아 진정 좀 하라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네가 해준 밥은 항상 맛있었어. 맛없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뭐? 거짓말이라고? 왜 그딴 거짓말을 한 건데? 아이 그게 회사 선배가 와이프가 해준 밥이 맛없다면서 맨날 도시락에 점수 먹이는 거 보고 뭔가 멋있어 보여서 따라해봤던 거야. 뭐? 그래서 나한테 그따구로 대했다고? 맞아. 어이가 없네. 근데 그 선배는 도시락이랑 밥을 갖다 버리든? 아니야 그 선배는 그래도 다 먹었어. 아깝다고 하면서. 내가 밥을 갖다 버린 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거야. 고작 그딴 이유로 반년 동안 식재료를 낭비했단 거야? 나는 아무 의미도 없이 당신 놀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단 거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당신이 무슨 사춘기 청소년이야? 이건 진짜 이혼 말고는 답도 없겠다. 미안! 정말 미안해! 2번 다시 당신 밥 맛없다는 소리 안 할게. 버리지도 않을 거고 점수도 안 먹일 거야. 당신 밥 맛있다는 거 진심이야. 나 이혼하기 싫어. 알겠어. 그럼 이혼은 일단 보류해둘게. 정말? 대신 친정은 가야겠어. 어? 왜? 설마 내가 그 정도 사과가지고 용서해줄 것 같아? 당신도 조금은 매일 요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느껴봐. 하여튼 한 달 정도는 친정에서 지낼 거니까 그동안 혼자서 밥 해먹어. 외식이랑 편의점에 의지하지 말고 가계부도 똑바로 적어놔. 나중에 가서 확인할 거니까. 만약 금액이 안 맞거나 외식했다는 게 발견되면 또다시 한 달 연장하는 식으로 갈 거야. 나는 그동안 우리 집 레스토랑에서 다시 일할 거야. 뭐? 안 돼! 그렇게는 못해! 아니, 당신도 할 수 있어. 내가 맨날 하는 요리 레시피 노트 두고 갈 테니까 그거 보고 장 봐서 요리의 설거지까지 혼자 다 해봐. 파이팅!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난 요리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외식이랑 편의점까지 안 된다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글쎄? 쓰레기라도 주워 먹던가. 그 후 저는 실제로 친정을 갔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혼자서 밥을 하고 집안일도 하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 맛없는 요리만 먹게 되고 집이 눈 깜짝할 사이에 쓰레기장이 되니까 결국 고작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전에 시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해 놓은 탓에 남이 만들어준 요리를 갖다 버린 벌이야 라며 시어머니가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겠다며 요리와 집안일 전반에 대해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 제가 집에 돌아가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많이 시달린 것 같아 일단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제가 요리나 집안일을 조금씩 알려주어 밥을 포함한 모든 집안일을 교대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근처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고 가게 수입도 더 늘어나 나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반년 동안 정말 힘들긴 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더 평화로운 가정이 되었으니 이걸로 만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아이 하나를 기르며 최근 얻게 된 직장에서의 업무에 정신없이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제게 다정하게 다가와 결혼까지 했었던 남편을 울며 애원하는데도 버리게 된 사연을 말해볼까 해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 공무원 시험은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럼 이제 회사 가려고? 잘 생각했어. 애도 낳았고 나만 버는 걸로는 빠듯한 상황이잖아. 아무리 엄마가 육아 도와주고 있다고 해도 일 더 늘리기도 힘들었으니까. 뭔 소리야? 공무원을 포기한다고 했지. 내가 언제 공부를 포기한다고 했어? 그럼 2년이나 투자한 공무원 시험 말고 또 뭘 하려고? 공무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서. 요즘 뉴스 보니까 워라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사회적 인식이 예전만 같지도 않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7급 내가 준비한다고 해봤자 의욕이 더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변리사 시험을 칠까 싶네. 변리사? 그 시험 엄청 오래 걸리고 공부도 어렵다던데? 공무원 시험도 포기한 사람이 변리사 시험은 어떻게 보려고? 원래 나는 목표가 더 그럴듯해야 진심으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사람인 거 몰라? 그리고 어릴 적에 내가 기차 타고 가다가 용한 점쟁이 만난 얘기했었지? 우리 엄마가 태몽으로 황금 잉어 꿈꾼 것도 맞춘 용한 점쟁이.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누구나 들었을 때 놀랄만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었거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변리사가 답인 것 같아. 이게 운명적으로도 딱 맞는 것 같고 나한테 딱 꽂혀버렸달까? 저번에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황금 잉어가 아니라 그냥 금붕어 꿈꾼 거라고 말했다던데? 당신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만 2년 넘게 도전해보고 있는데 안 되면 포기할 줄 알아야지. 다시 변리사 시험 친다고 하면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다. 야, 엄마가 좋아하고 말고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황금 잉어나 금붕어나 어찌됐건 어류의 금색이잖아. 용한 점쟁이가 한 말을 못 믿겠다는 거냐? 아니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걸 기쓰고 말리고 싶은 거냐? 아니면 둘 다야? 아니, 솔직히 나도 다리 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식당 일까지 하는데 이걸 또 몇 년이나 더 하려니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솔직히 당신 대학 졸업할 때 교수님이 직장 추천해 줬었다며. 그런데 그거 마다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패기롭게 말한 거 아니었어? 그때도 딱 지금처럼 무조건 합격할 거고 무조건 열심히 할 것처럼 말했다고. 그때는 너랑 결혼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겠다 생각하면서 스스로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을 때였고, 솔직히 교수가 추천해준 직장도 그저 그런 곳이었는데 점쟁이 말 생각해보면 그건 영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변리사가 딱이야.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얼마나 좋아? 영어 시험 당신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당신 가르쳐줬던 건 기억하지? 내가 당신 공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해주려고 독해며 문법이며 공부하다가 토익 시험 쳐서 800점 넘게 나온 것도 기억하고?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또 너한테 도움받으라고? 그건 죽어도 싫래요.
이 사람아, 남자 가오가 있지. 내 혼자 힘으로 성취해야 의미가 있다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봉사활동에서 만나게 됐던 남편은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는 제게도 편견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라 호감형의 인상이었죠. 종종 봉사활동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골골거릴 때도 우연히 얻은 거라며 보약을 챙겨준다거나 병문안을 가는 등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해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정다감한 면모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고 말았죠. 생활력은 없고 가부장 끝판왕에 뻔뻔하기까지. 만약가 태어난 아들만 없었더라면 참기는커녕 바로 이혼을 했을 거예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잘 참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주 안타까워했습니다. 주희야, 김서방이 이제는 변리사 시험 준비한다며 애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가정은 팽개치고 공부만 매진해서 될 일이냐? 솔직히 그쪽 집안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닐 텐데 이렇게 나이만 먹어가고 아무런 경력에 스펙도 없으니 엄마가 다 걱정이구나. 엄마, 육아도 도와주고 우리 가정일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 안 그래도 나도 걱정이라서 김서방한테 말해봤거든. 그런데 김서방 고집이 워낙에 황소고집이잖아.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오히려 변리사 정도는 되어야 자기한테 진심으로 추구할 목표라면서 자신만만하더라고. 사내가 포부가 있어야 한다지만 그래도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것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니니. 그렇게 직장 생활 한 번도 없이 공부만 하다가 나중에 변리사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엄만 걱정이다. 그거 적어도 1년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 않니? 그건 아주 빠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래. 보통은 3년, 4년 정도는 걸린다더라고. 김서방이 그런 기간 동안 공부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대체 어떡할 거라고 그러니? 일을 하면서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시험은 아닐 텐데 말이다. 물어봤더니 그건 걱정 말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보나마나 대책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 하는 수 없이 내가 일을 더 늘리든지 해야지. 안 그래도 식당에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 익숙해져서 주말에도 근무해주면 안 되겠냐고 사장님이 권유하시더라고. 몸 불편한 아내는 바깥일 시키고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 정말 엄마 속이 다 갑갑하구나. 애만 없으면 네가 그냥 다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싶다만 애가 하필 있으니 그럴 수도 없고. 만약 내가 김서방한테 헌신해서 시험 합격하게 되면 그것도 잘된 일이잖아. 나중에 다 보답받을 테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한테도 받은 은혜 보답하고. 얘는 받은 은혜는 무슨. 너네나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엄마랑 아빠는 족하다. 엄마, 아픈 몸인데도 아빠랑 같이 우리의 육아 문제 도와주고 있잖아. 만약 도움 없었으면 절대 변리사 시험이고 내가 일하고 이런 거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나중에 내가 꼭 보답할게. 나는 네가 그냥 행복한 게 나한테 최고로 보답하는 거다. 그러니까 잘 살아 이거사. 김서방이 변리사 돼서 엄마랑 아빠한테 나중에 보답하면 그게 나한테 최고로 행복한 일일 거야. 솔직히 네가 공부를 해도 훨씬 더 잘할 텐데 말이다. 네가 어릴 적부터 글자도 빨리 익히고 셈도 빨랐잖니. 영재 학원 같은 데라도 보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남편도 만나서 더 행복한 가정 꾸렸을 텐데. 네 아빠랑 나랑 맨날 이혼 하니머니 싸워가지고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서 매일매일이 눈물이다. 엄마 아빠 이제라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잖아. 아빠도 옛날에야 괄괄했지. 성질 많이 죽어서 나나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고 있고 언젠가는 김서방도 그렇게 변할 거야.
엄마가 헌신한 덕분에 아빠가 변했듯이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육아의 부담을 줄인 덕분에 식당 일을 할 수 있었던죠. 그런데 남편은 이러한 저희 가족의 헌신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에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기만 할 뿐 도통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죠. 당신 변리사 시험 시작하고부터 전보다 더 책을 안 보는 거 아니야? 당신이 싫어하는 영어 과목 사라졌다고, 변리사 시험 너무 쉬운 거 같다고 자신만만하더니 왜 그렇게 또 나태해졌어? 나태해진 게 아니라 지금 본격적인 마라톤을 달리기 전에 예열을 하면서 몸을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워밍업 몰라? 그런 거 없이 무작정 달렸다가 부상 입고 탈락해버리는 것보다는 지체되더라도 확실하게 준비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확실한 준비라는 게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 보면서 낄낄거리는 거야? 영상 보고 게임할 시간 다 합치면 수험서 1회도까지도 했겠다. 당신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래?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밖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집에서는 쉬는 공간, 밖에서는 공부하는 공간으로 분리를 해주는 거라고. 그게 효율이 훨씬 좋다고 하던 거 어떤 교수가 말하는 거 봤다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는 있고 독서실이며 카페며 스터디 카페며 알아보고만 있다 뿐이지 공부하러 나가고 있기는 해? 나 당신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한 거 말고는 공부하러 밖에 나가는 꼴을 전혀 못 봤는데? 꼴. 이게 진짜 말투 사람 화나게 만드네. 원래 전쟁 출전하는 사람들은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기간을 거치는 거야. 미리 변리사 시험 관련 정보도 알아보고 공부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사소한 장애물들 미리 파악해 두는 거 몰라? 자꾸 짜증나게 하면 더 막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닥쳐. 조만간 변리사 시험 있는데 보나마나 떨어지겠구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운세 보니까 나한테 불길한 색깔이 빨간색이라 그러더라고.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은 당분간 만들지 말고. 알겠어? 당신 아침마다 얼큰한 국 먹어야 시작이 산뜻하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청양고추로 얼큰한 국을 만들면 되지?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가르쳐 줘야 해? 진짜 갑갑하다. 갑갑해.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나태의 끝판왕 같은 모습을 보이던 남편. 수험서만 이 종류, 저 종류 비싼 돈 들여 잔뜩 사놓고 결국 한 페이지도 제대로 보지 않는가 싶더니 당연하게도 시험은 탈락하고 말았죠. 남편은 그때부터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스터디 카페를 1년치 끊어둬야겠다는 둥 뒤늦게서야 부랴부랴 바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저로서는 속이 터져 참견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었죠. 이제 와서 스터디 카페 싼 곳을 알아보겠다면서 또 하루 종일 스터디 카페 검색이야? 게임하고 TV 볼 시간에 그거 미리 했었으면 됐잖아. 원래 닥칠 때 해야 제일 효율이 좋은 법이야.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그러면 공부도 좀 미리미리 하지 그랬어? 시험 기간 다 다가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냐고. 원래 변리사 시험 평균 3년으로 잡고 있는 건 몰라? 나야 뭐 첫 도전이었고 시험 치르기까지 기간도 얼마 없을 때 시작한 거잖아. 그거 생각하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2년 내로 합격하는 셈이니까 오히려 좋지. 늘 자신만만하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지고서야 부랴부랴 움직이는 게 당신이란 사람이잖아. 스터디 카페니 뭐니 하면서 독학만 하려고 하지 말고 인강도 구매하는 건 어떨까? 인강은 무슨. 나한테는 나만의 리듬이 있어. 괜히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 들어봤자 머릿속만 꼬이고 오히려 공부 안 된다니까.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책을 더 사고 스터디 카페를 더 길게 끊고 말지. 그럼 내가 공부 시작해서 당신 좀 도와줄게.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을 때마다 혼자서 끙끙거리는 건 한계 있잖아.
응? 나는 인간 결제해서 볼 테니까 당신이 머리 골치 아프게 된다 싶은 부분 내가 미리 확인하고 공부해서 당신 친절하게 잘 알려줄게. 영어 공부도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당신 많이 도움받았잖아. 네가 가르쳐줘서 뭘 도움을 받아? 지 공부 실력 늘었다는 거 자랑질만 했지. 실질적으로 뭘 도움을 줬는데.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랑은 다르게 변리사 시험은 암기력에 이해력도 따라줘야 하는 거거든. 지금 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빨간 거 안 들어가게 얼큰한 국요리 해달라니까 청양고추 못 떠올렸던 게 너야. 그것만 봐도 이해력은 물론 지능까지도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 괜히 우습게 보고 내상 입지 말고 그냥 주부일이며 식당 일이나 열심히 해. 그렇게 하는 게 내조지. 되지도 않는 공부한다고 깝죽대는 게 내조가 아니야. 당신 말 다 했어? 나도 어릴 때 똑똑하다는 얘기 제법 듣고 산 사람이야. 네가? 이야, 우리 아내가 이제는 개그를 다 하네? 지금 그 말로 1년치 웃겼으니까 앞으로는 개그 치지 말고 우스운 인간 취급해주기 전에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나 해. 사람마다 깜냥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야. 모르고 나대면 다치니까 좀 닥치고 인내하고 얌전히 내조나 하라고. 그럼 내가 너랑 장모, 장인한테 어련히 돌려주지 않겠냐?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내가 떨어져도 가정 하나 돌보는 거 못할 인물이야? 얼굴 잘생겼지, 똑똑하지, 패기 넘치지.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 게 나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믿고 좀 닥치고 있어. 남편은 자신을 믿고 가만히 지켜보라며 큰 소리를 쳐댔지만 결국 다음번에 시험 역시도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평균 기간이 3에서 4년이니까 아직은 한참 여유롭고 자신의 계산 범위 아니라면서 여전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정이 떨어지더군요.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오기가 생겨서 잠자는 시간도 쪼개가며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었죠. 고된 식당 일을 하는 가운데에 공부는 오히려 제게 즐거운 것이었고 낙이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면 고된 현실도 크게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나날이 쪼들리게 되는 돈이 유일한 걱정거리였지만 어느 날 엄마에게서 우연히 돈 문제가 해결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김서방 말이다. 나는 참 대책 없는 사람이다 싶었는데 의외로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인가 싶더구나.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속 편하게 공부를 했던 건가 싶기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엄마가 왜 시골에서 사과 농사하는 영숙이 아줌마랑 디저트 먹으러 카페 간 일이 있었잖니. 티라미수인가 뭐 피라미드인가 하는 디저트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딘가 되게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구나 싶더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김서방이지 뭐니. 김서방이 카페에 있었다고? 음악 소리 시끄럽다고 카페는 잘 안 가는 사람인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아는 척은 하디? 아니, 처음에는 나랑 분명히 눈 마주쳤는데 시선을 돌리더구나. 같은 테이블에는 어떤 귀티나게 입은 아줌마도 같이 있고. 귀티나게 입은 아줌마? 김서방이 그런 분이랑 딱히 인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혼자 노는 거 좋아해서 친구도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 예전에 너랑 만난 게 봉사활동할 때였다며 그때부터 두루두루 발걸쳐놨나 보지. 하여튼 간에 내가 물어봤더니 나인 줄 못 알아봤다고. 그러면서 돈봉투 같은 거 어색하게 주머니에 넣길래 뭐냐고 물어봤더니 후원받은 거라더구나. 아는 분인데 자기 공부하는 거 도움 좀 주고 싶다면서 1,000만 원이나 주셨다고. 세상에 1,000만 원이나? 그만한 돈을 후원으로 준다는 게 말이나 돼? 봉투까지 펼치며 보여주는데 아니라고 해본들 바뀌는 게 있니? 하여튼 김서방 제주도 좋아. 어쨌거나
너 요즘 경제사정 많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참 잘 됐지 뭐냐. 우연히 남편을 본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내용은 남편이 1,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후원받았다는 것. 남편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고 갑갑하기만 하던 경제적 사정이 조금은 풀려 숨통이 트일만해져서 좋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었죠.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진즉에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또 솔직히 저야 남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으니 보답을 바라고 헌신한다지만 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그런 거액을 후원하나 싶어 따져보아도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일 뿐이라며 말을 흐리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함을 느꼈었던 저는 식당 일을 하루 쉴 때 몰래 남편을 추적해봤습니다. 스터디 카페가 아닌 PC방에서 가서 게임을 하더니 저녁이 되어서야 나오더니 호스트바로 들어가는 남편. 돈 많은 여자들을 접대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수험 생활에 필요한 돈을 장만하나 싶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예감이 이상하여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죠. 야, 너 때문에 성병 걸린 거 어떡할 거야? 남편한테 둘러댄다고 정말 혼났다고. 대기 문란하게 몸 굴리다가 성병 걸린 걸 왜 날 탓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놈한테 올맞겠지. 시답잖은 소리하는 걸 보니 또 돈 뜯기고 싶나 봐. 이제 협박해도 돈 더는 못 줘. 나도 참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그럼 뭐 어쩌시게? 잘 나가는 사업가 양반 남편으로 둔 분이 나이도 한참 어린 놈이랑 놀아놨다. 대학 교수로 일하는 아들도 큰 충격을 받으실 테고. 어이쿠, 나라면 그렇게 절대 못할 텐데. 돈을 그만큼 처먹었으면 만족할 줄을 알아야지. 넌 대체 무슨 생각이니? 내가 아직도 배가 고파서 그래, 아줌마. 대신 돈값은 해야 하니까 몸이 간질간질하니 외로울 때 말하셔. 그때 내가 적당히 마사지 해줄 테니까. 너, 내가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앞으로 또 협박질하기만 해봐. 오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또 궁금한 건 못 참거든. 댁 남편이랑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서라도 한 번 더 들이대볼까 싶다. 야, 이 미친놈아. 이제 그만하라고. 나도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그러니까 제품 설명을 잘 읽으셨어야지. 내가 집요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아줌마, 젊은 놈 돈으로 사서 즐겼으면 뒷감당도 고려도 좀 하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들이라 생각하고 잘 좀 챙겨줘. 넌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파탄 맞이할걸? 내 인생 걱정하기 전에 이미 조져버린 댁 인생이나 걱정하시죠. 저 이렇게 생활한 지가 1년이 넘도록 아무 문제 없었걸랑? 핸드폰을 몰래 확인한 저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목격했었던 남편의 후원자라는 사람의 정체가 사실은 상간녀에 불과했다는 것부터 남편이 1년이 넘도록 몸을 팔아가며 돈을 벌어왔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변리사 시험은 그저 명목상의 목적일 뿐 잘생긴 얼굴과 젊음을 팔아 인생을 탕진하는 인간. 그게 바로 제 남편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에 저는 더욱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치게 되었는데요. 평소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엄마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서 의식불명이 되어 병실에서 숨만 간신히 쉬게 된 절망적 상황.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괴로운 중에 시름을 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식당일과 변리사 시험 공부뿐이었답니다. 그 덕분일까요? 1차는 물론 2차 시험까지도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쉽게 느껴져서 스스로가 의아할 정도였는데요. 변리사 시험 쳤다는 거 결과 언제인지는 알아? 다음 주 아닌가? 다음 달이지. 그렇구먼. 어차피 그게 중요한가? 시험을 잘 치렀으면 뭐 발표야 언제든 나는 거고. 하나만 물어보자.
정말 붙고 싶은 건 맞아? 뭐? 그건 또 뭔 헛소리야? 시험 치는 동안 당신 방해했다는 타박 듣기 싫어서 그동안 나 많이 참았거든. 엄마 병문안 한 번 안 가도 그러려니 했고. 당연히 붙고 싶지. 별 헛소리를 다 듣겠네. 시험에서 붙어야 주변에서 나 인정하고 대단한 놈인 거 알아볼 거 아냐. 남자가 한 번 태어났으면 좋은 직업으로 폼 좀 잡아봐야 하잖아. 그러고 나중에 당신 도와준 사람들한테 보답은 할 거고? 보답? 뭐 그것도 여유되면 하기는 해야지. 솔직하게 말해줘. 나랑 엄마한테 보답하겠다는 건 진심이니? 아, 또 이게 짜증나게 하네. 시험 치기 전에 이랬으면 진짜 주먹 날아갔다. 알지? 내가 티를 안 내주면 안 낼 때 그냥 고분고분히 굴어. 가뜩이나 시험 때문에 예민한 사람 건들지 말고. 나도 식당이라면서 변리사 공부해서 2차 시험도 쳤어. 뭐? 1차를 통과했다고? 찍기가 제법 잘 통했나 보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게 당신 수준인 거겠지. 하여튼 이번 결과 보고 나보다 시험 성적 낮으면 당신은 그냥 때려치워. 설마 하니 식당일에 집안일까지 하며 공부한 나보다 허접하진 않겠지? 당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잖아. 지랄을 한다. 그래, 너 따위한테 지면 당연히 때려치워야지. 덤으로 네 엄마 병간 후 내가 평생 동안 할게. 됐냐? 말로는 뭔들 못해. 야, 너 그냥 꺼져라. 장애 있는 년 거둬줬더니 사사건건 남편 속만 긁네. 넌 이 미친년아. 내가 합격하면 바로 팽해버릴 줄 알고 있어. 무릎 꿇고 울며 손발 닳도록 빌면 그나마 내가 고려는 해볼 텐데. 하여튼 넌 이제 곧 지금처럼 나댄 거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 자신이 시험에서 결과가 저보다 좋지 않으면 평생 엄마의 병간호를 하겠다던 남편.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불명이던 엄마가 갑작스레 숨을 거두고 병실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리를 저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평생 제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엄마. 못난 딸의 육아까지 대신해가며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엄마의 식은 몸을 보니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그런 저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준 아빠 덕분에 장례식은 무사히 치를 수 있었고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슬픔도 차츰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야, 장례식은 잘 치렀냐?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해? 참여해서 보지 그랬어.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은 거겠냐? 그럼? 그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나 변리사 시험 발표가 이번 주인 거 알고 있지? 근데 네 엄마 되졌다고 재수없게 장례식을 가고 있어? 부정한 기운 침범해서 합격에까지 영향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발표 날짜도 모르고 있다가 어차피 치렀으니까 상관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거야 그때 얘기고. 하여튼 넌 발표까지 집 들어올 생각 마라. 재수가 없으려니까. 발표까지는 너무 짧다. 앞으로 평생 안 들어갈게. 뭐? 평생? 이게 진짜 돌았나? 당신이 합격하건 말건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랑 더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든지 하자. 재산 반씩 나누고. 솔직히 내가 번 돈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당신이 요즘 후원금 받은 덕분에 얼추 지금 이혼해서 나누면 균형은 맞겠다 싶거든. 개소리하지 말고. 내 돈이 왜 네 돈인데? 그래, 그게 당신이란 인간의 본질이지. 하려는 말 잘 알았으니까 더 짓거리지 마. 당신 얘기 듣는 것도 이젠 힘들다. 지랄을 하세요. 아주 지랄을. 다리 저는 장애 있는 년이 나랑 이혼하면 인생이 아주 편해질 줄 아냐? 인생은 드라마가 아냐. 이년아. 현실이라고 현실. 하긴 계집들은 죄다 하나같이 골이 비어가지고 남편 하나 잘 만나면 된다 생각하고 인생 막 사는 것들 많지. 그런 년들
말로 똑같이 밟고 싶지 않음. 지금이라도 용서 빌어. 너나 잘하세요, 미친놈아. 우리 엄마랑 나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있던 버러지 놈이 변리사 시험은 치기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 아주 이혼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원하는 대로 해줄게. 변리사 시험 발표 이후에 누가 후회하나 보자. 제게 후회하지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던 남편은 역시나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인이야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를 일이었으나 제가 보기에는 놀러 다니기만 하고 공부는 나 몰라라에 호스트로도 일하고 있었으니 합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일은 바로 저의 변리사 시험 합격이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제게 구차한 모습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뭐에 씌었던 것 같아. 어디서 개가 짖나. 인간 말소리가 아니라 개소리가 자꾸 들리네. 당신이 나한테 화난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충분히 화날만 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장모님 장례식 불참했었던 건 당신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또 시험 합격을 해야 당신한테 내가 받은 것들 보답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있느라 많이 부담이 되고 예민했었던 거고. 이해해 줄 수 있지? 거짓말하지 마. 너는 변리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놈이었잖아. 솔직히 너 1차도 간당간당하게 통과했지? 변리사 언젠가는 될 거란 가능성에만 취해 있었을 뿐 진심으로 공부한 적은 있었니? 나야 늘 진심이지. 당신한테 진실된 사람 그 자체라고. 그런 놈이 몸 팔아서 돈 벌고 상간녀 협박으로 돈이나 뜯고 있어? 그건 당신이 알면 마음 아플까봐 그런 거야. 당신 경제적 사정 힘들까봐 내 나름대로 돈 벌어서 충당하려고 그랬던 거라고. 대체 어떻게 알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호스트로 1년 넘게 일해왔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나랑 엄마가 주머니 사정 안 좋다고 말할 때 돈 보탠 적이 있긴 했니? 다 게임하는 데 쓰고 유흥비로 탕진만 했겠지. 됐고 이제 너 같은 허접 쓰레기랑 더 얘기를 섞고 싶지가 않네? 여보, 정말 이러면 안 돼. 나 사실 협박죄로 고소까지 당한 마당이야. 까딱하다간 범죄자 돼서 앞으로 시험 못 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러지 마. 우리 힘들 때 늘 함께였잖아. 응? 말을 똑바로 하자. 당신이랑 함께여서 내가 늘 힘들었던 거야. 그럼 우리 애라도 나한테 줘. 양육비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주면 내가 책임지고 나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기를게.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더 상대해봤자 개소리뿐이니까 차단할게. 여보, 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살려줘. 여보. 결혼 전에는 다정하다, 결혼 후에는 제 헌신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도 없이 제게 고생만을 준 남편. 그런 남편은 협박죄로 징역을 선고받아 범죄자 딱지까지 생기게 되었으니 점쟁이의 예언대로 남들이 놀랄만한 일을 하고 있기는 한 상황이네요. 저는 세상에는 아무리 헌신을 해도 돌아오지 못할 사랑이 있다는 걸 엄마의 죽음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게 많이 후회스럽기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에 매어있기보다는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랄 엄마를 위해 더 자주 웃으려고요. 아이를 기르며 변리사 일을 해나가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만날 좋은 인연들과 더 즐거울 인생을 기대해 보려고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본심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험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인지라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말로 인해서 다투고 불화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질 때가 있었는데요. 저의 장인어른 역시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편안할 수 있는 노후는 물론 딸까지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인어른마저도 아내가 손절을 하려고 할 정도로 상견례에서 심각했었던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민지야, 아버님 건강은 요즘 괜찮으셔? 아빠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러시네. 어떡하면 좋아? 아버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장애인 등록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받을 거고 네가 많이 도와주면 아버님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 없으실 거야. 오랫동안 몫으로서 일해오면서 현장 일하는 게 최고 보람이라고 하신 분이었거든. 내가 도움드리고 싶은데 이제 현장 일도 못하게 되고 어떡하시려나 몰라. 집에서 소일거리로 나무로 이것저것 만들고는 계시는데 내가 말 걸어도 목소리 시무룩하기만 하시고 영 의욕도 없으시네. 내가 아버님 한번 뵙도록 할게. 저번에 그래도 같이 낚시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었거든. 아버님 낚시 여전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네. 오빠가 그렇게 해주면 나도 마음이 참 편할 것 같다. 내가 얼른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구해야 아빠 건사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오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 다리까지 하나밖에 못 움직이게 됐으니까. 어떻게 다치신 건지는 얘기 안 하시고? 나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고 따져봤는데도 떠올리기도 싫다고 얘기를 안 하시네.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만 알아두라고 하시니까 더 묻지도 못했어. 몸 아프고 마음까지 상한 상황이라서 따지고 들지도 못했고. 내가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떠볼 테니까 너는 걱정 내려놓고 있어. 대학 졸업한다고 과제하랴 이래저래 바쁠 텐데 그 문제만 신경 쓰고. 어차피 취직하려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가 더 정신없다고 그러더라. 지금 차라리 즐겨두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도 오빠가 내 아빠 문제까지 신경 써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지? 역시 우리 예비 신랑 최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제 여자친구는 남부러워할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랐었고 성격 역시도 구김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정도 어린 여자친구와 사귄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는 결혼을 약속할 수 있었고 약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예비 장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장인어른 역시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했고 품성 역시도 화통한 분이었는데요. 자네 요즘 민지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회사 생활에는 지장 없나? 걔가 엄마 잃은 이후로 어리광만 늘어서 자네 시간 뺏는 거 아닌가 걱정일세. 회사 생활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오히려 저 위로해주고 기운나게 해줍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 잘 키워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 참 아부는. 그래도 자네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구만. 애 엄마 죽고 나서 나까지 다리가 이 모양이 돼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자네가 있어주니까 아이한테는 기둥이 생긴 셈이지. 그래, 이제 딸도 곧 졸업할 거고 자네도 결혼하면 좋을 나이일 텐데 상견례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은가? 나는 불편할 것 없으니 사돈 어른들 괜찮을 대로 날 잡게나. 아버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날짜 잡는 건 어려울 것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사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도 회복해야 하실 텐데 이렇게 상견례를 가져도 괜찮나 싶어서요. 내가 목수 생활만 20년가량 한 사람이야. 다리가 이 모양이 됐어도 돌아다니는 건 전혀 문제없네. 자네가 걱정은 해주니 마음만 달게 받겠네. 그런데 아버님, 저도 경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아는 나름의 인맥이 있거든요. 사고를 어떻게 당한 건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보험 처리부터 배상금 받을 일이며 이래저래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 도움도 드릴 수 있고요. 민지가 자네한테 캐보라고 하던가? 저 나름도 궁금해서요. 장인어른 다리 그렇게 된 거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장애라는 게 말일세. 평생을 없이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몇 달 남짓 가졌을 뿐인데 많이 불편하구먼. 몸이 불편한 거야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는데 사람들 시선이 더 불편해. 배려해주는 사람도 괜히 불편하고 동정 섞인 시선 받으면 괜히 사고당한 게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몸 때문에 힘들게 되는 상황이 그것만은 아닐세.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호의나 마음 써주는 말에도 괜히 심사가 뒤틀린다는 거야. 자네가 안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무시하나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제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러겠습니까? 저는 뼛속 깊이 아버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도 특수부대 나오시고 워낙에 강골이시니까요. 자네가 아부를 좀 할 줄 아는구만. 그래, 자네 말하는 거면 인상이며 워낙 좋아서 자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네. 우리 딸 안목이 어련히 좋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네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말인데 자네 군대는 어디 나왔나? 네, 저는 공익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요. 지금 자네 몸을 보면 전혀 허리 디스크 같지가 않은데 공익이라니 믿기지가 않는구먼. 네,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오히려 근육을 길렀거든요. 그것 때문에 헬스장 다니는 취미도 생겼고요. 남자는 자고로 말이야 군대를 다녀와야 어른이 되는 법일세. 자네가 공익 나왔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쉽긴 하구만. 앞으로 알아가는 동안 더 실망시켜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마음에 들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고 민지한테도 제가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고 있겠네. 뭐? 아빠가 오빠 공익이라고 무시했다고? 그게 진짜야? 농담식으로 하신 말씀이야. 나도 별 생각 없이 받았고, 그런데 나도 내심 공익 출신이었던 것 때문에 군대 얘기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편이긴 하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버님도 많이 화나실 것 같고 마음 상하실 것 같아. 남자로서 몸이 불편하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위축되는 일이거든. 오빠, 지금은 허리 디스크 앓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 몸 좋아서 그냥 멋있기만 한걸? 당장 군대 가도 될 것 같아. 그럴까? 아버님 마음에 들 겸 다시 군대 다녀올까? 농담으로 한 말인 거 알지? 군대 가면 나 기다릴 마음 없으니까 생각 잘해. 알지. 이미 병역 의무 치른 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참, 아버님이 상견례 날짜 편할 대로 잡으라고 하시던데 너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아? 물론 아버님은 언제든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버님 컨디션 괜찮을 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빠는 한 말 어디 가나면 지키는 편이라서 정말로 아무 때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할 대로 잡아. 상견례 날짜부터 저와의 만남에서도 줄곧 농담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예비 장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장인어른과 사위의 사이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박살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들으신 이후로부터 갑자기 아버님이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화를 매는 일이 있었죠. 지금 버스 운전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돈은 물론 사위 될 사람까지 버스 운전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도 했어서 자식도 운전병으로 가길 바랬는데 허리가 아픈 바람에 공익 간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저 닮아서 운전 실력도 좋고 제법 잘 모는 편입니다. 어디 멀리 가실 일 있으시면 얼마든지 시키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 운전수라고? 자네 나한테 얘기해보게. 그동안 버스 운전 중인 거 왜 숨기고 있었나? 아버님이 저한테 물으신 일도 없었고 저도 말할 일이 없어서 그랬죠. 회사 다닌다고 알고 있으시길래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고요. 실제로 버스 회사에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버스 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사라는 얘기 아닌가? 버스 운전사라는 것들 말이야. 교양도 없고 배우지 못해서 인생 막창인 것들이 하는 일 아닌가? 마음 같아서는 그런 직업은 싸그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런데 자네나 사돈, 아니 자네 아버지나 똑같이 버스 운전사라고? 야 정민지,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돈, 지금 술 때문에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시죠. 여기 냉수라도 좀 드시고 가라앉히세요. 애들 결혼식 앞두고 서로 얼굴 보는 좋은 자리에서 얼굴 붉히시면 안 좋잖아요.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버스 운전 사람이 고작 버스 운전수 주제 귀하게 자란 우리 딸을 넘봐? 자네 제정신인가?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게. 민지야,
지금 당장 나가자. 이 결혼 없던 얘기로 하자는 얘기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화가 난 것인지 급발진을 하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예비장인. 여자친구를 비롯해서 저와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저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며 고개를 꾸벅 숙인 이후 아빠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흥분했던 예비장인의 얼굴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었죠. 아버지 역시도 크게 분노해서 결혼을 당장 그만두라면서 제게 큰 소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잘됐다. 네 수준에 맞지 않는 집안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나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 그런데 저쪽에서 오히려 결혼 파토 내자고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속이 후련하구나. 아빠, 민지한테 들어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랬어. 원래 아버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정말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다. 버스 운전사라고 편견 가지고 결혼까지 파토 내려는 집안이랑 네가 뭐가 아쉬워서 맺어져야 하는 거냐? 엄마도 그날 충격받아서 지금 몸져 알아누워 있는 상황이다. 민지한테 나도 사정 얘기 들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아버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려고. 이야기 더 들어볼 것도 없다. 그렇게 사람이 다리 잃고 몸이 악화됐어도 정신은 멀쩡해야 하는 거야. 사람 정신이 멀쩡해야 강한 거지. 그렇게 막말 쏟아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손님들 다 쳐다볼 정도로 창피를 줄 수가 있니?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봤자 결혼 생활 뻔하다. 민지라는 애도 우리 앞에서야 굽신거리면서 예의 바른 척하지. 본성은 그 인간 닮아 있는지도 모르잖니? 아빠, 민지랑 나랑 사귄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걔 성격을 모르겠어? 그리고 아버님도 도중에 몇 번 자주 뵀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일단은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사정 알아내는 대로 전달해 줄게. 엄마 많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데 아빠가 달래주면서 진정 좀 시켜봐. 민지야, 아버님 대체 왜 그렇게 발끈하신 거야? 버스 기사한테 원수진 일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평소에 말하시는 거 들어보면 직업으로 차별하고 그러실 분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놀랐다고 아빠랑 엄마가 얘기했어. 미안 오빠. 많이 놀랐지? 나도 아빠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도통 대답을 안 하고 씩씩거리면서 술만 마시고 계셔. 답을 알면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할 텐데 얘기를 안 하니까 나도 미칠 노릇이야. 오빠가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 내가 가면 오히려 아버님 더 화만 나실 것 같아서 걱정인데? 나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거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빠가 화가 나서 그렇지 평상시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빠도 잘 알고 있지? 왜 그랬는지 이유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괴롭고 마음이 찢어진다. 상견례 자리에서 안 그럴 것 같은 아빠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오빠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 민지야, 일단 너도 진정하고 심호흡하면서 마음 좀 달래고 있어. 아버님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당장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식이야 언제든지 날짜 잡고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진정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나까지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아버님은 나에 대해 별 얘기 없으셨어? 아빠는 지금 많이 놀란 것뿐이야. 아버님이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운전한다고 많이 무시하시니까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떡해? 아버님이 버스 운전하는 거 아니라 버스 회사 사장인 거 말씀드리기라도 할까? 그거 알면 아빠도 진정하려나? 그건 모를 일이지. 일단 아버님이 왜 화가 났는지부터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버스 운전사라고 무시하는 거라면 괴로운 일이겠지만 아버님한테 많이 실망이고. 아빠 때문에 설마 우리 결혼까지 깰 생각은 아니지? 나는 오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아빠도 챙기고 싶지만 우리 행복을 일방적으로 방해할 자격까진 없다고 생각해. 네 말이 맞아. 일단 아버님이랑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아빠랑 엄마도 설득하고 우리 결혼까지도 수월하게 올릴 수 있을 거야.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화까지 내며 직업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저 역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내고 싶었지만 장인어른은 저의 얼굴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며 제발 좀 대화를 하자고 요청해봤지만 도통요지 부동이던 장인은
제가 일하는 버스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그날 자네한테 분명히 말했을 텐데. 우리 딸 민지 소중하게 키웠고 자네 같은 버스 운전사한테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데 사람이 집까지 찾아오고 말이야. 내 딸이랑 여전히 사귀면서 꼬드기고 있고 말이야. 그럼 사람이 쓰나? 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버님, 설마 술 마셨습니까? 내가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그게 중요한가? 거렁뱅이 집안에 우리 딸 보내봤자 고생만 할 게 틀림없잖아. 그지 같은 집안에 보내서 고생할 게 뻔한 우리 딸 걱정돼서라도 자네랑은 결혼 절대 못 시키겠네. 당장 우리 딸이랑 헤어져. 헤어지라면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후회할지는 뻔한 일이겠지만요. 우리 딸 졸업 앞두고 있고 좋은 회사 취직할 미래가 뻔히 보장된 애야. 인상도 좋아서 취직은 물론 상견례까지 프리패스할 애라고. 그런데 자네의 미래는 뭔가? 버스 운전사나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헬스 다니고 운동할 시간에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헤어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아빠 회사인데 당장 헤어질게요. 뭐? 그게 무슨 소린가? 이 큰 버스 회사가 자네 아빠 거라고? 분명 버스 운전한다고 하지 않았나? 버스 운전도 사람이 없거나 급하거나 심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장은 차 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나는 민지한테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 민지도 아버님이 조건 보고 사위 선택하는 사람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민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버님이란 사람을 영 잘못 봤었네요. 조건 때문에 결혼 반대하고 딸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 막아선 아버님이란 사람도 영 실망스럽고요. 닥쳐. 닥치라고. 제 아빠, 아니 아버지가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은 건강해야 한다고요. 아무래도 아버님 마음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 따라 마음가짐 않도록 하셔야죠. 닥쳐.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니까짓 게 돈 좀 번다고 이 정은혜를 무시해? 고작해야 공익 출신인 니놈이 몸 불편하다고 나를 조롱하는 거냐고. 조용히 하십시오. 술을 마셨으면 일찍 집에 들어가 쉬시고요. 이 회사에 불을 질러봐야 그 꼿꼿한 모가지가 꺾이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거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고는 버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피워대는 여자친구의 아빠 때문에 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소동이 잠잠해진 뒤에 저는 여자친구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빠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을 반대하는 예비 장인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나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대체 왜 이러는지 나도 울면서 호소해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오빠한테 준 상처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결혼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빠 말대로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도 홧김에 아버님한테 그렇게 소리친 것일 뿐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어. 민지 너만 괜찮으면 우리 결혼식 올리자. 아빠랑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정말 괜찮겠어? 아버님도 어머님도 나한테 많이 실망하셨을 거고 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실 것 같아. 오빠가 무엇보다 나한테 실망했을까봐 나 겁나.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주면 아버님도 언젠가는 마음 돌리실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버님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렇지 않고서야 술까지 마시면서 버스에 불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리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빠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도 아빠한테 이제는 마음 안 쓰고 싶어. 오빠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내 꿈이자 유일한 목표야. 정말 괜찮겠어? 너야말로 아버님이랑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영 끊는 생활해야 될지도 모를 텐데. 몸 불편하신 거 생각하면 너 마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그렇다고 오빠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오빠가 나 붙잡아줬고 용기 내게 해줬듯이 나도 오빠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려고 노력할게. 아버님이랑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좋은 며느리 될게. 결국 저와 여자친구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기는 했었지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기도 전에 아이 역시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인어른은 여전히 저와 아내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오지도 않았고 뭔가 상처가 있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버스 회사의 사장 자리를 제가 물려받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장인어른이 왜 상견례 자리에서 난동을 피웠는지에 대해 진실을 말씀하셨죠. 다리를 절룩거리며 제 사무실에 찾아오신 장인의 얼굴은 전에 없이 수척하고 괴로워 보였습니다. 자네, 손주 사진 최근에 보내준 거 잘 확인했네. 아이가 아주 잘 컸더구먼. 경황이 없어서 자네에게 답장도 못하고 내가 미안하네. 아닙니다. 최근까지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몸은 좀 어떠신가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간이 많이 악화되고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그래서 술 끊고 운동도 하면서 조금씩 정신 차리고 있네. 다행입니다, 장인어른. 이 상황에서도 나한테 장인이라고 불러주는 건가? 자네라는 사람은 정말 속이 없는 건지 깊은 건지 모르겠구먼. 뭔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면서 결혼 반대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날로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평상시에 저를 대해 오셨던 장인어른이란 사람의 인격을 떠올려보면 돈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아빠가 버스회사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몫으로서의 인생에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나니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이대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더구먼. 교통사고 당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고 당했던 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네. 그런데 버스 기사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샛길에 세워두지 않겠나? 나 말고 탄 사람도 없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일이 안 좋게 터지려면 그렇게 풀릴 수도 있구나 싶더구먼. 갑자기 화물 트럭이 와서 버스 옆구리를 친 거지 뭔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나 아내나 상상도 못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로야 자네나 사돈 양반이나 전혀 잘못 없다는 걸 알고야 있지. 그런데 트럭이며 버스며 그날 사고에 얽혀 있다 보니 이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더구먼. 물론 버스 기사한테 사과도 받고 보험금도 나오고 배상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딸 생각하면 많이 착잡하더군. 그런 와중에 자네나 사돈 양반이나 버스를 몬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돈이 있다고 하니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뱉으면서 상처를 줬어. 그런 자신이 한심하고 민망해서 몇 년 동안 술만 마시면서 사과할 기회도 놓치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아빠와 저에게 화를 내며 결혼을 반대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었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귀한 딸을 못 준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본인이 장애를 얻었던 사고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잘못에 대해서 장인어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는 물론 아내와 가족에게도 이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모든 사건의 진실을 들은 아빠는 그제서야 속이 후련하다면서 장인어른한테 앞으로 이 빚은 꼴보기 싫은 버스 운전사들이 자주 얼굴 비치는 걸로 톡톡히 받아내겠다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아빠의 장난기 어린 질책을 민망해 하시면서도 감사히 여겼고요. 그 뒤로 아내와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고 몫으로서의 삶을 아예 놓고 술만 드시던 장인어른은 손주를 돌보면서 하루하루의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고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가 갈등과 오해가 되어 결코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화해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그 오래전 일을 놓고 가족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